2025년 3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연설장을 떠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 군부의 이 인자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자기 가방만 정리하고 있었죠. 카메라가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나라의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이곳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20년을 살았고 이제 한국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얼빈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연구소에서도 일했죠.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무너졌다, 망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솔직히 그런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끔찍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보이느냐고요? 올해 결혼하는 사람 숫자부터 봅시다. 작년에도 최근 수십 년 중 최저였는데 올해는 더 떨어졌어요. 통계가 투명하지 않은 나라지만 이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탕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평평하게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차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소비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최소한으로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무원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불황이면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잖아요. 안정적이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선 공무원 월급이 제때 안 나오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8개월째 월급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시위라도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두려워서 못해요. 특히 공무원은 정부에 항의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죠. 정부가 망할 리는 없잖아. 언젠간 주겠지 하면서요. 물론 일부 교사들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참다 못해 시위하는 일도 있어요. SNS를 통해서만 볼 수 있지 공식 언론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 봉쇄 정책이었어요. 최근 3, 4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 말이죠. 사람들이 한두 달씩, 심지어 두세 달씩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실험 삼아 이틀만 안 나가봤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달을 갇혀 있으면 어떻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외국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나요? 경제가 멈춰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 시기에 전랑외교라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싸우는 늑대, 외교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죠. 사드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과의 갈등은 날로 심해졌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국과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국내 소비시장도 코로나로 망가진 상태였으니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죽으면 경제가 돌아갈 리 없죠. 이제 권력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 초 양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어요. 최고 지도자가 퇴장하는데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2인자인 장유샤라는 사람만 최고 지도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가방 정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엄청 놀랐어요.
그곳에선 최고 지도자가 돼가던 사람들이 제대로 일어나서 박수쳐야 하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서 대기업 사장님이 오셨는데 직원 한 명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대기업 사장도 아니고 국가 최고 지도자 앞에서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할 행동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작년 3중전에 끝나고 국가 주요 통신사에서 최고 지도자를 칭찬하는 긴 기사를 냈어요. 개혁과 최고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기사가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저는 그곳 정치를 꽤 오래 관찰해 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군부 핵심 매체인 해방군보에서도 이상한 문구가 나왔어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함께 결정해야 한다. 집단 지도체제를 강조해야 한다. 민주기여야 한다 같은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황제에게 하는 말입니다. 혼자서 다 결정하지 마라. 우리와 상의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최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건 최고 지도자의 측근들이 줄줄이 숙청당했다는 점이에요. 군부 3인자, 5인자가 작년 말 3중전의 이후 모두 체포됐습니다. 반대로 그를 무시했던 장유샤는 점점 잘 나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이요. 측근은 멀어지고 반대파는 득세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작년 말에 열렸어야 할 4중전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5월인데 언제 열릴지 발표조차 안 했어요. 시스템상 정해진 시기에 열어야 하는 회의인데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죠. 권력이 탄탄하면 제때 열면 되는데 못 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정치 원로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전 국가주석이나 전 총리 같은 인물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고 있는 거죠. 태자당파 원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국영방송에서도 무시한 행동이 나타났어요. 최고 지도자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는 연설할 때 항상 노트를 보면서 얘기해요. 학력이 그리 높지 않아서 준비된 원고를 읽어야 하거든요. 카메라는 보통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되잖아요. 노트 보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영방송 CCTV가 어떻게 찍었는지 아세요? 노트를 보고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얘기하고 또 노트를 보고 또 얘기하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준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 볼 수 없던 일이죠. 국영방송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위에서 누가 지시한 게 아닐까요? 쿠데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쿠데타는 이미 일어났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정치가 워낙 불투명해서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권력이 이미 어느 정도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유샤가 양회에서 당당하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내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있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죠.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손을 잡고 경제를 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움에 정신이 팔려서 경제는 뒷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리 없죠. 감정에 따라,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막 결정을 내리면 경제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에요. 군사력 강화는 어떨까요?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소용없어 보입니다. 작년 3중전에부터 매일 뉴스를 관찰해 왔는데요. 권력이 약간 회복됐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마치 주식시장처럼
오락가락합니다. 1년을 놓고 보면 결국 하락세예요. 최고 지도자도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도 안 좋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권력을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럼 궁지에 몰린 최고 지도자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군부에서 최고 지도자 편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침공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망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대만을 한번 건드려 보자. 어차피 죽을 거면 같이 죽자. 일부 군대를 장악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방 예산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올해만 해도 하나로 약 500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의 1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죠. 문제는 이 돈이 실제로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부 장군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요. 서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장군들 배만 불리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거든요. 애플, 퀄컴, 오픈 AI,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모두 대만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TSMC, UMC, 미디어텍 같은 회사 제품 없이는 돌아갈 수 없어요.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만과 싸우는 건 사실상 미국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계속 압력을 넣어요. 대만을 어떻게든 통일해라. 하지만 밑에 사람들도 알고 있죠. 대만을 건드리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베이징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우리더러 죽으라고? 우리 바보 아니야.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죠. 이제 미중 갈등을 살펴볼까요? 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최근 10여 년 동안 그곳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했어요. 반면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만들어냈습니다. 직접 미국으로 수출한 것도 있고 베트남이나 말레이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도 포함하면 연간 1조 달러 정도의 흑자를 냈어요.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물건 사니까 당신도 내 물건 좀 사야죠. 계속 우리한테만 팔고 우리 건 안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저가 상품을 미국에 무진장 많이 팔았어요. 미국 내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많이 망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는 제조업이 잘 발달한 지역이 많았어요. 러스트벨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가 상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땅이 워낙 넓은 나라라 많은 공장지대가 통째로 망가졌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유죠. 최근 미국과 협상에서 90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갈등은 있지만 서로 필요하니까요. 미국 시장과 미국 소비자들은 저가 상품에 익숙해져 있어요. 갑자기 물건이 없어지거나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죠. 반대편에서도 수출을 해야 먹고 살아요. 수출이 막히면 실업자가 폭증하고요. 그래서 앉아서 협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90일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미국이 요구하는 건 시장 개방입니다. 금융도 통신도 다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었는데 너희는 왜 안 열어? 공평해야지. 그런데 시장을 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신용도 너무 안 좋아요. 예전에 WTO 가입할 때도 약속을 많이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생각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이 처음에 34% 관세를 때렸을 때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미국 정부에 연락해서 협상 좀 해달라고 애원했죠. 결국 45%까지 갔잖아요. 외국 기업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45%를 어떻게 감당해?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다시 내려갔지만 기업들이 안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좋은 기회다. 빨리 도망가자고 생각하죠. 내일 모레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다음 달 90일 후에 또 145%로 올라갈 수도 있고 200%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잘 대응하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맞대응하는 강경 정책을 쓸까요? 최고 지도자의 성격과 비슷해요. 전랑 외교는 싸우는 늑대 외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이 더러워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면 뭐? 나한테 명령해? 이러는 사람이요. 지금 최고 지도자가 자신을 황제로 간주하고 있어요. 내가 황제다.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다. 뭐라고? 미국이 감히 나한테 34%, 45% 관세를 때려? 이게 뭐야? 이런 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세 전쟁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부동산은 이미 망했고 내수 시장도 다 망했어요. 남은 건 수출뿐입니다. 수출 흑자가 연간 5천억 달 정도 나는데 이게 거의 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나와요. 미국으로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 되잖아. 한국, 일본, 유럽으로요.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상품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저가라서 미국으로 가야 했는데 댐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홍수가 어디로 가겠어요? 한국, 일본,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무서워요. 한국으로 오면 한국 중소기업들이 다 망하게 만들 거예요. 너무 싸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많은 상품이 나갈 곳이 없어집니다. 수출업과 관련된 사람이 약 1억 8천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진 않겠지만 일자리 상당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소비가 이미 망한 상태에서 수출마저 안 되면 경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미국 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나요? 유럽이 있죠. 하지만 유럽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증거는 없지만 밑에서 계속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고통받는데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국과 갈등이 있으니까 손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여 년 동안 갈등이 쌓였고 가장 큰 문제는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앞으로 미중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현 지도자가 내려가고 민주화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관세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다른 카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조사요.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50억 달러 정도요. 전면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고위층 간부들이 미국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정말 화나면 그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어요. 카드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갈등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양한 부양책을 쓰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돈 뿌리기죠. 그런데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경제가 이미 망했는데 물 주고 밥 주면 뭐해요? 소용없어요. 가장 머리 아픈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 돈이 있어서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요. 대출 안 해요. 어차피 받아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자신이 없으니까요.
은행이 난리가 났죠. 대출이 나가야 이자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데 대출이 안 나가요. 지금 은행들이 정말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내수와 수출 중 뭐가 더 심각하냐고요? 작년만 해도 내수는 힘들었지만 수출은 괜찮았어요. 저가 상품이 해외로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마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소비, 내수, 수출이 다 힘들 수도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니까요. 예전에는 수출업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생겨서 내수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수입이 사라지면 더욱더 소비를 안 하겠죠. 상하이 항구에 배가 없고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렸을 때 사진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배도 꽉 차 있었어요. 최근에는 90일 협상 기간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지금 업계 사람들이 미친 듯이 90일 동안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필요한 물량을 다 들여오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소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돈이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만큼, 아니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지갑이 열립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죠.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왔어요. 봉쇄 정책으로 실업자가 됐습니다.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문제는 부채예요.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진 거지. 집에 가보면 아파트도 좋고 가방도 명품이고 차도 BMW나 벤츠인데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요. 대출이 너무 많아서 갚아야 하는데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차를 팔려고 해도 너무 헐값이에요. 2억 주고 산 벤츠인데 지금 팔면 얼마 받겠어요? 차 시장도 안 좋아서 현지 차들이 엄청나게 싸게 나오거든요. 2천만 원에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너무 아까워서요. 어떻게든 버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를 안 하죠. 어디까지 소비를 안 할까요? 이 상품을 안 사면 내가 죽을까? 이 기준으로 판단해요. 필수품이 아니면 안 사는 겁니다. 필수품의 기준도 사람마다 달라요. 끝까지 가면 정말 극단적으로 물, 소금, 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유가 안 팔려요. 과일도 안 팔리고요. 양고기도 안 팔립니다. 양고기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돈을 안 쓰니까요. 주로 쓰는 게 뭐냐고요? 정말 생존과 관련된 것만이에요. 물, 전기, 가스, 기름, 난방, 인터넷, 먹는 것. 먹는 것도 최대한 저렴한 걸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명품 브랜드 매출도 엄청 줄었겠네요. 엄청나게 줄었죠. 예전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명품 가게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하던 뉴스 기억나세요? 지금 그런 뉴스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도저 없어서 소비를 안 하니까요. 백화점이나 상점들도 문 닫고 있나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뉴스를 많이 보면 너무 우울해져서 일부러 안 봐요. 상하이에 쉬자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국의 명동 같은 곳이에요. 거기 있는 백화점도 문 닫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명동의 신세계나 롯데백화점이 문 닫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심지어 상하이 푸동공항에 가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넓고 화려한 공항인데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쇼핑은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왜 그렇게 싸게 파는지 저도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 분들 못하시죠?
저가 상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 너무 싸니까요. 그것은 더 싸요.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싸니까 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죠. 나가서 소비할 필요 없어요. 오늘 구입하면 내일 배달되니까요. 일반 가게들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심각합니다.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뭘 하고 있냐고요? 저도 정부에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요?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정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돈 뿌리는 것 떼고는요. 근데 그 방법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희망을 못 봐요. 자신감이 없어요. 다 탕핑하고 있죠. 희망과 자신감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첫 번째로 최고 지도자가 내려가야 해요. 그 사람이 있는 한 마을 입구에 호랑이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사람 안 잡아먹어요. 마을에 와서 장사하세요. 호랑이가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나요? 어떤 정책을 세워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외국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되어야 자본이 들어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일단 안전한 곳이어야 하잖아요. 많은 자본가들이 보기에 너무 안전하지 않아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현지 사람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서 그냥 탕핑하고 있고요. 소비 둔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물건을 많이 팔지 구입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소비는 주로 자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해요. 사드 사태 이전에는 한국 상품을 많이 샀는데 그 이후로 불매운동이 시작됐잖아요. 한국 휴대폰, 한국 자동차를 안 사고 한국 기업들도 다 나갔어요. 지금 소비를 안 하면 다른 나라 기업에도 충격을 주겠지만 주로 자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요.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죠?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가 소비를 안 하면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세계의 공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사실인가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 가서 자세히 체크해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여전히 많지만 다른 나라 제품도 종종 보일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는데 최근에 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폭스콘 같은 대만 조립회사도 참을 수 없어서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관세를 피하거나 환경을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점 사라지고 메란인 아더 컨트리즈가 늘어날 겁니다. 수출이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수출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싸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어요. 한국 기업들도 못 이겨요. 철강 같은 걸 워낙 싸게 파니까 포스코가 어떻게 경쟁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싼 상품 사는 게 좋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팔고 있나요? 아직도 미국이에요. 90일 협상이 잘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 공장에서 옷을 팔 때 한 벌에 5만 원, 10만 원 받잖아요. 갑자기 이게 나갈 수가 없어서 무게로 파는 거예요. 이만큼 한 톤에 얼마, 이런 식으로요. 옷을 너무 싸게 파는 겁니다. 장난감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에 새 엔진이 있어요. 투자, 수출, 소비. 처음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사람들이 부동산도 사고 소비도 하는 거잖아요. 다 수출 때문이에요. 수출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덜 사려고 하나요? 정부는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상관없죠. 싸니까 다 사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싸니까 다 사는데 독일 자동차 업계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예전엔 독일차가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너무 싸니까 다들 그걸 사는 거예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정말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가 제조업에 미치는 타격은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다녔잖아요. 옆에 공장이 있었는데 만드는 제품이 모니터랑 TV였어요. 부품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 현지 업체들이 만들었어요. 식당도 그렇고 통근버스도 외부 업체가 와서 서비스 제공하거나 부품 납품하는 거였어요. 삼성이 나가면 주변 업체들은 어떻게 살아요? 삼성 정문 나오면 택시가 쭉쭉 있었어요. 택시들이 삼성 덕분에 돈을 엄청 벌었죠.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삼성이 나가면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해요? 폭스콘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10만에서 20만 명이에요. 하루에 먹는 계란만 100만 개가 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가면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고요? 계란 파는 농부들, 돼지고기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마시는 음료수도 엄청난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항다그룹 같은 부동산 위기는 끝났나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뉴스도 많이 나와서요.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얘기하면 조회수가 나왔는데 요새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 좋아서요. 10억짜리 아파트가 반토막 났는데 다들 관심 없어요. 심지어 상하이 부동산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상하이는 베이징, 광저우, 선조가 함께 4대 도시인데 그 도시인데 그 중에서 최고죠. 거기 부동산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 내려도 안 팔려요. 나가기 힘든 거죠. 최근 동영상 많이 나오고 있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2년 전에 5억에 팔 수 있었는데 안 팔았어요. 너무 아까워서요. 결국 4억, 3억, 2억에 팔았다고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집주인들이 울면서 동영상 찍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하지? 대출금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개인 파산이 거의 안 돼요. 계속 갚아야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못 갚으면 아들이 갚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대요. 부동산 전체의 상황은 이미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들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해야 하지 말자. 그런 상태예요.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생은 갖고 싶다는 거요. 그것도 있었어요. 80년대생인 제 세대는 그랬어요. 하지만 90년대생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0년생들은 공고후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도 돼요. 대학도 안 가도 돼요. 내 집도 필요 없어요. 자동차도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다 돈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사회에 대한 입장이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전 사람들은 양주 같은 거 좋아했잖아요. 비싼 양주를 사서 선물도 하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술 자체를 싫어해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윗사람이 술 한 잔 주면 무조건 받아야 하고 마셔야 했어요. 회식도 같이 가야 하고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 술 안 마셔요. 회식 안 가요. 칼퇴근합니다. 그래서 양주, 맥주, 소주 소비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 문제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변화 방향이 뭐냐면 소비를 안 해요. 서로 SNS를 통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적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할까요? 너무 심합니다. 최고 부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다들 마윈 아니냐고 대답하잖아요. 사실 진짜 부자는 누구도 모릅니다. 고위층 간부들이 얼마나 돈이 있는지, 미국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보면 정말 무서워요. 어떤 건물을 샀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밝혀지는데 그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뒤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르죠. 일부 사람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일부 사람들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부채가 많아서요. 빈부격차가 이 정도니까 불만이 많죠. 하지만 개선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은 정말 높아요. 지금 5월이고 7월에 학생들이 졸업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졸업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부동산이 망했잖아요. 부동산과 연결된 가구, 가전, 유리, 강철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외국 기업도 나가고 있고요.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졸업생들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 외국 기업에 가고 싶은데 다 나갔으니까요. 최근에는 AI 공무원도 나타났어요. 무인 공장도 늘어나고 있고요. 공장 안에 불이 꺼져 있어요. 다 로봇과 AI가 운영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취업해요? 실제 시험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정부가 갑자기 발표를 중단했거든요. 청년 실업률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도 선택한다고요? 지역학교 선생님 리스트를 봤는데 다 명문대 졸업생이더라고요. 베이징대, 칭화대 졸업한 석사, 박사들이에요. 취업이 안 되니까 전공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면 공무원이니까요. 학교 입장에서도 좋죠. 명문대 졸업생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자기 전공 따라서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살아야죠. 살아야죠. 돈 주면 일단 일해야죠. 청년 실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섭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활발하고 에너지도 많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같이 모여서 예상 못한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시위할 수도 있고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했잖아요. 가족도 없고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나이 들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서 나가지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나가서 시위하자. 정부도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뭘 하고 있나요? 거의 실효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인민일보, 공산당 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 서쪽으로 가세요. 서쪽은 사막도 많고 살기 힘든 후진 지역이에요. 사람들은 가능하면 베이징, 상하이, 청도, 선전 같은 바닷가 도시로 오고 싶은데요. 인민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조국이 필요로 하는 서쪽으로 가세요. 진짜 해결책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을 시골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전 문화대혁명 때도 그랬어요. 도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힘드니까 마오쩌둥이 다 시골로 보냈죠.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면 정부가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나요? 한국 기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롯데 나왔고 LG 나왔고 현대자동차도 일부 공장 팔고 있다고 들었어요. 삼성은 제가 다니던 회사인데 이미 나왔어요. 대기업들이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시안에 디램 공장 하나 있고 삼성이 시안에 플래시 메모리 공장 하나 있어요. 큰 공장이라 쉽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미국, 일본, 대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뉴스 보니까 현지 기업도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샤오미도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 진출 계획도 있대요. 외국 기업뿐 아니라 자국 기업도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투자를 줄이나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요. 자본은 안전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경험한 게 뭐였어요?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갑자기 상하이를 통째로 봉쇄해버렸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큰 도시를, 높은 빌딩들이 질비한 곳을 한두 달 동안 봉쇄했어요. 저도 충격받았는데 외국 기업들은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려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국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나요? 지금 뭘 투자해도 힘들어요. 다 손해예요. 한 사람이 주식 투자했어요. 다 망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당신이 부럽다고 해요. 집에서 편하게 돈이 나간 거잖아요. 저는 가게를 차려서 얼마 힘든지 모르세요? 세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부럽다고 해요. 저는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미완공이에요. 집도 못 받고 부채도 엄청 많아요. 어떤 투자를 해도 결국 다 망하니까 차라리 탕핑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동산 안 산 사람이 결국 이겼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결국 이긴 거예요.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집에서 월급만 받았으니까요. 몇 천만 원 모았어요. 코로나 끝나고 같이 모였더니 제가 제일 잘 살고 있다. 부채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효과가 있나요?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대출 받아주세요 하면서요. 은행이 난리예요. 은행 지점장까지 나가서 영업해야 해요.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런데 대출 나가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대출할 자격이 없는 거죠. 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결정했어요. 절대 대출 안 받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받아요. 은행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아픈지요. 정부가 더 이상 어떤 정책을 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를 줄여줄게요. 좋은 혜택도 줄게요. 다들 더 이상 안 먹혀요. 재정부 장관이 계속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가지예요. 돈 뿌리기.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은 뭐예요? 로봇, AI 같은 거요. 많은 공장들이 힘들잖아요. 왜 힘든가요? 돈은 없는데 지출이 많아요. 지출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죠.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냐? AI와 로봇이 있잖아요. 정부도 그래요. 지방정부도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들을 다 해고할 수 없으니까 AI 공무원을 도입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빨리 AI 기술과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네요. 잘 나가네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AI와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AI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들 걱정이에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데 그 제품에 한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출이 안 되면 한국 부품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수출이 전체의 25% 정도예요. 경제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다들 걱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 예를 들면 배 같은 거요. 배는 가격이 싸서 한국 조선업이 경쟁하기 힘들었어요. 미국이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면 비용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쪽 배를 안 사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 배를 사야 돼요? 당연히 한국이죠. 여러 면에서 안 좋은 점이 있지만 수출 경제 자체가 무너지면 한국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게 많잖아요. 반도체, 센서, 자동차, 강철, 휴대폰 등등. 동남아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가 다시 올라가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저가 상품이 한국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못 가니까 한국, 일본, 유럽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죠. 이건 진짜 무서워요.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과 K-POP 인기는 어때요? 예전에는 엄청 많이 벌었어요. 최근엔 소비가 안 좋아서 화장품을 안 사요. 살기도 힘든데 한국 화장품은 비싸잖아요. LG생활관 같은 회사가 수출하긴 하지만 추세는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 미국 쪽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어떨까요? 배는 안전해야 하잖아요. 한국이 만드는 배는 품질이 엄청 좋아요. 미중 갈등 때문에 한국, 조선에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하반기에 챙겨봐야 할 중요한 이벤트는 사중전회예요. 당연히 열려야 하는데 아직 안 열렸어요. 언제 열릴지도 정하지 않았고요. 다들 여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 문제지만 전체 경제, 외교와 다 연결돼 있어요. 이 회의를 꼭 주목하세요. 정치, 경제, 외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미팅입니다.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해결책은 없어요. 분명한 건 한국이나 다른 자유민주 국가처럼 민주화되어야 다시 자신감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힘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지금 겪고 있는 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정치적 불안정, 경제 시스템의 붕괴,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린 지도부, 희망을 잃은 국민들, 도망가는 외국 자본, 이 모든 게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이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탕핑을 선택한 이유죠. 노력해도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인구 문제를 봅시다. 한 자녀 정책을 수십 년간 유지하다가 갑자기 풀었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거든요. 정부가 이 2명, 3명 낳아도 돼요 라고 해도 안 낳아요. 왜요? 키우력이 없으니까요. 교육비가 어마어마해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화술, 과외까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되니까 부모들이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죠. 사회 전체가 늙어가는 겁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요. 연금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한 명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의료 시스템도 문제예요. 병원에 가려면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좋은 병원은 한 사람이 넘쳐나고요. 의료보험이 있긴 한데 커버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큰 병에 걸리면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병원 안 가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 시스템은 또 어떨까요? 경쟁이 살인적이에요. 가오카오라는 대학 입시 시험이 있는데 이게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갈리는 거죠.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살률도 높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공부해요? 명문대 나와도 취업 못하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어요.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일반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으니까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보도할 수 없어요. 정부의 불리한 뉴스는 검열당하고요. 인터넷도 통제받아요. VPN 없이는 유튜브도 못 봐요. 사람들이 정보를 차단당하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 우회적으로 진실을 공유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계속 감시당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베이징에 가면 하늘이 회색이에요. PM2.5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는 날이 부지기수고요.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기도 못 마시고 자라는 거예요. 물오염도 심각해요. 강이 온갖 색깔로 변해요. 공장에서 폐수를 그냥 버리니까요. 규제가 있긴 한데 제대로 집행이 안 돼요. 돈만 주면 눈 감아주는 관료들이 많아서요. 토양 오염도 문제고요. 중금속에 오염된 땅에서 농작물을 키우니 그걸 먹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죠. 식품 안전도 믿을 수 없어요. 가짜 음식이 너무 많아요. 가짜 계란, 가짜 쌀, 가짜 고기, 심지어 분유에 독극물을 넣어서 아기들이 죽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국산 제품을 안 믿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제품만 사려고 해요. 교통체증도 악몽이에요. 대도시는 항상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차 사는 것도 복잡해요. 번호판을 추첨으로 받아야 하는 도시도 있어요. 당첨 확률이 복권 수준이에요. 차를 사고 싶어도 번호판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부동산 버블이 터진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항다그룹만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동시에 무너졌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과도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요. 분양금으로 빚을 갚고 다시 빌려서 또 짓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문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산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분양이 안 되니 개발사들이 돈을 못 갚아요. 공사가 중단돼요. 사람들은 이미 돈을 다 냈는데 집은 못 받는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냈는데요. 전국적으로 미완성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백만 채예요. 유령 도시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어요.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무도 안 살아요. 불도 안 켜져 있고요. 돈만 들어가고 수익은 안 나오는 거죠. 은행도 문제예요. 부동산 개발사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개발사들이 망하면 은행도 위험해져요. 부실 채권이 쌓이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일부는 살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계속 돈을 퍼부어서 연명시키는 것뿐이에요. 지방정부 재정도 엉망이에요.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거든요. 부동산 개발사의 땅을 팔면 엄청난 수입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 도로도 깔고 건물도 짓고 공무원 월급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이 안 팔려요. 수입이 뚝 끊긴 거죠. 빚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방정부들이 빌린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못 갚을 수준이죠. 그래서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도 줄어들고 있어요. 가로등도 꺼지고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요. 민간 부채도 심각합니다.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집 사느라 차 사느라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신용카드 빚도 많고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했는데 이제는 소비를 줄여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기업 부채는 더 심각해요. 좀비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망했어야 하는데 정부 지원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이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돈과 인력이 여기에 묶여 있으니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없어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합니다. 부실 채권이 너무 많아요. 정확한 규모를 아무도 몰라요. 은행들이 숨기고 있거든요. 언젠가 터지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처럼요. 외환 보유고도 걱정이에요. 예전에는 세계 최대였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거든요. 부자들은 이미 자산을 외국으로 옮겼어요. 안전한 곳에 돈을 보관하려는 거죠. 환율도 불안정해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방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환율이 급락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무역 수지도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엄청난 흑자였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요.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기술 분야는 어떨까요? 반도체 자립을 외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에 ASML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이 수출을 막고 있거든요. 자체 기술로 만들려고 하지만 격차가 커요. AI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 없이는 AI를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데 이것도 수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우회로를 찾고 있지만 결국 한계가 있어요. 전기차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BYD 같은 회사가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과잉 생산이에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회사들이 적자를 보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기술은 앞서 있어요. CATL 같은 회사가 세계 1위고요. 하지만 핵심 소재는 여전히 수입해야 해요. 리튬은 호주나 칠레에서 오고 코발트는 콩고에서 와요. 공급망이 불안정하면 문제가 생기죠. 우주 개발도 하고 있어요. 달 탐사, 화성 탐사 계획이 있고요. 우주 정거장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당장 수익은 없어요. 국위 선양용이죠. 군사비 지출도 계속 늘고 있어요. 항공모함도 만들고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경제가 어려운데 군사비만 계속 늘리는 게 맞나 싶죠. 1대1로 정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한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스리랑카가 항구를 넘겨준 일도 있었고요. 빚의 함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여요.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됐거든요. 코로나도 있었고 정치적 변화도 있었고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국제관계도 복잡해졌어요. 미국과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과도 거리가 생겼어요. 인도와도 사이가 안 좋아요. 국경에서 충돌도 있었고요. 호주와도 틀어졌어요. 무역 제재를 주고받았죠. 동남아 국가들과도 미묘해요. 남중국해 문제 때문이에요. 영유권 분쟁이 있거든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갈등이 있어요.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 문제로 항상 복잡해요.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어요. 센카쿠 열도 데오이다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한국과는 어떨까요? 사드 문제 이후로 냉랭해졌죠. 경제 교류는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한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정치적 압력을 경제에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러시아와는 가까워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그래요.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사오고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서방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죠. 북한과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어요. 동맹이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해요. 핵 문제도 있고요. 북한이 폭발적인 행동을 하면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중동 국가들과는 에너지 거래로 연결돼 있어요. 석유를 많이 사오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타인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지 않고요. 아프리카에는 많이 투자했어요. 자원이 필요하니까요. 도로도 깔아주고 건물도 지어줬어요. 하지만 신식민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일자리를 현지인에게 안 주고 자국민을 데려오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남미와도 교류가 늘어났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와 무역을 늘리고 있어요.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남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죠. 국제기구에서의 위상은 어떨까요? 유엔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견제도 강해요. WTO에서도 분쟁이 많아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받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다. 기술을 강제로 이전시킨다. 이런 비판들이요. 인권 문제로도 공격받고 있어요. 위구르족 탄압, 티베트 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 진압 같은 거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에요. 환경협약도 마찰이 있어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들이 먼저 줄여라는 주장이에요. 기후변화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코로나 책임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발원지가 어디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느냐 등등 이 문제로 국제적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이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와 연결돼 있고 국내 문제는 국제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문제가 터져요. 악순환이죠. 해법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권력 집중을 풀고 민주화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해요. 하지만 기득권이 이걸 원할까요? 권력을 내려놓을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겠죠.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마약 같은 거예요. 잠깐 기분은 좋아지지만 중독만 심해지는 거죠. 구조개혁이 필요해요.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부실 채권을 처리하고 부동산 버블을 완전히 꺼뜨려야 해요.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저항이 있을 텐데요.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해요. 실업수당, 의료보험, 연금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요. 하지만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교육개혁도 필요해요.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꿔야 해요. 하지만 부모들이 받아들일까요? 자기 아이만은 성공시키고 싶은데요.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해요. 대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을 정화해야 해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모든 게 급해 보이니까요. 시간은 편이 아니에요. 인구는 늙어가고 부채는 쌓여가고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행동해야 하는데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정치예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가 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믿고 투자하고 소비하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겁니다. 세계 2위 경제가 흔들리면 다들 영향을 받아요.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지고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지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존도를 줄여야 해요.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분산시켜야 해요. 쉽지 않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동시에 기회도 찾아야 해요. 빠져나가는 자본과 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몇 년, 어쩌면 10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해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큰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소련도 무너졌고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어요. 지금 세계 2위 경제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